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내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고, 현재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입식 교육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교육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만드는 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느낌을 절대 못 뽑아내요. 왜? 그 주입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구조를 강사님들이 잘 못 끄집어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저 또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 스타일을 커트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 해도 저도 몰라요. 저도 못 따라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나와서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저도 못 따라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해요. 비달사순 디렉터가 와가지고 이 교육을 듣고 따라해보라면 못 따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트렌드적인 커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사람이 뭘 중점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질감의 색깔을 공부해야 되고, 틴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부해야 되고요, 슬라이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저도 질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매번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매번 가서 교육을 받아요. 매년마다 한두 번씩은 꼭 넘어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틴닝을 잘 쓰는 그 또 계열이 또 있어요. 이 샵에서는 틴닝만 써. 슬라이싱 잘 안 써요. 이 샵에서는 슬라이싱만 써. 또 어떤 샵에서는 그냥 일반 블런트 가위로 질감을 처리해. 또 어떤 데는 레저만 써. 그래서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립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안 해요. 자기 기술 뺏길까봐 그냥 자기들만의 이 고유의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고 외부 사람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한국인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누가 가서 교육을 듣더라도 다 환영해요. 왜? 너 어차피 한국에서 쓸 거 아니야? 일본에 내 근처에 있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다 퍼주거든요. 그러면 틴닝의 대가들을 만나서 틴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슬라이싱의 대가를 만나게 되면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고 따라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꽤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 흉내는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틴닝처럼 균일하게 슬라이싱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싱으로도 내가 가진 패널에서 20%만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 보고 따라는 하는데 이게 몇 프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하니까 잘려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 이건 내가 슬라이싱 하고 있구나인데 정확한 본질적인 원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푹 하고 파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슬라이싱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튜닝을 드는 거야. 왜? 무섭거든 이제. 빵꾸가 났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날아간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잔머리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특징 때문에 한번 그렇게 실수하게 되면 슬라이싱 이제 못 들어요. 다 보면은 예전부터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교육했던 분들도 많고 유행이 됐다 보니까 가위는 또 다 들고 있어요. 슬라이싱 가위는 다 하나씩 들고 있어. 근데 잘 안 쓰고 무섭다 보니까 이제 안 쓰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놨어요. 잘 안 꺼내. 오히려 틴닝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틴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질감에 대해서 많은 테크닉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중간에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감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5가지 테크닉이 이상이죠. 5가지 테크닉 이상으로 나와요. 질감만 작업을 들어간다면. 근데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큰 단락으로는 5가지라고 제가 적어놨고, 제가 이제 질감 커트 테크닉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브랜딩을 해버렸어요. 피치컷이라는 거를. 그래서 피치컷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패션이나 이런 옷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핏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헤어 디자인의 핏을 잡아준다. 그럼 결국에는 퍼스널 커트가 되는 거죠. 고객만을 위한 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이력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치컷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도 뭐 영국 쪽의 커트들을 많이 흡수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건 뭐냐면 영국스러운 커트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모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모질이 다 얇아요. 얇고 깔아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축소가 돼버려요. 우리 애기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기 모발들. 근데 이 틴닝이나 질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축소돼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골격이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달사순에서 이제 커트를, 부부 컷이나 단발 커트를 해놓으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래서 블런트적인 거를 오히려 선호해요. 외국에서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좀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 영상 보시면 웨이브 넣은 거 보시면은 끝쪽은 블런트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요. 웨이브를 넣더라도. 그래서 질감이 아직도 많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는 이제 비달사순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커트의 본질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뭐 토니 앤가이, 피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비달사순에 있는 걸 흡수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동양인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써보니 문제가, 우리나라는 곱슬도 심하고 부풀어 오르고, 이거를 비달소스처럼 해버리니까 머리가 이상하기 시작해. 막 삼각김밥 돼버리고, 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걸 고안했냐면, 그럼 우리는 골격에 맞게끔 질감을 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틴닝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개발돼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일본에서는 가위 하나, 블런트 가위 하나 가지고 이 잡듯이 하나하나 다 잘랐어요.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레자를 건들기 시작했어. 그러다 또, 레자는 너무 거칠어지고 이게 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가위질을 여러 번 할 바에 가위질 여러 번 할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틴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틴닝이 일본에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또 본드컷, 다다큐비, 피카부, 조넨 섹션 등 되게 교육기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생님들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밍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밍스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준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됐고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카데미로 자기들만의 커트 베이직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일본에서. 그건 뭐냐? 결국에는 비달사순에 있던 것들을 받아왔지만 오류가 많으니까 오류를 수정한 커트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계속 개발은 하지만 일본에 너무 문화에 젖어 있죠. 자기들이 일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디자이너들이라고 하지만 강사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손님들이 자꾸 한국 사진을 들고 와. 한국 인스타 사진을 계속 들고 와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특히 남자들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일본은 남자들이 거의 한 30년 동안 샤기 컷을 했어요. 막 동방신기 머리 알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만큼 올드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한국 남자 사진, 한국 드라마 사진을 보니까 같은 댄디 컷인 것 같은데 자기들 댄디 컷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왜? 거기선 질감을 너무 많이 치니까. 투블럭을 하더라도 걔네들은 투블럭을 약간 이렇게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투블럭의 구조도 다른 거죠. 근데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 다운펌도 있지, 이제. 뜨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펌을 걸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트렌드 스타일링을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렌드는 바뀌었지만 기술적인 본질은 일본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제가 이제 잡아내다 보니까 도구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되는구나. 도구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시피 커트들의 문제점이에요. 레시피 커트들의 문제점. 예를 들면 그냥 강사가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는 거. 트렌드 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하게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들이 트렌드 커트라고 해도 섹션과 시술 순서만 바뀌지, 예를 들면 레이어드 커트 쳤을 때 초이진이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근데 초이진 외에도 다른 사람 레이어드 커트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섹션과 순서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초이진은 위에서부터 커트해. 나는 위에서부터 커트해서 레이어드를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난 좀 더 섬세하게 할래 해서 섹션을 좀 더 쪼개서 알려주는 사람. 결국에는 본질의 원리는 또 똑같은데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여러 레이어드 커트 교육들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살롱에서 겪는 문제점이에요.
저희가 고객들하고 소통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내 고객은 나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다른 샵 가서 다른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하지 나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 고객분들은 미용실에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히 남자분들이 딱 한마디를 해요. 미용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용사라는 그게 되게 무섭나 봐, 얘기하는 게. 자기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게 되게 무섭나 봐요. 근데 그런 인원이 고객층이 거의 한 70%.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좀 잘 얘기하고 여기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 머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외에는 거의 70% 이상은 자기 머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더 많죠. 근데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말하지 않는 무언의 욕구가 있어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해서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 근데 고객이랑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지.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럼 디자이너의 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기 전에 고객한테 설명을 조금 하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고객이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앞머리만 하더라도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더라도 고객님 이마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마의 폭,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길이가 있겠지만 보통 앞머리 길이는 무조건 얘기해요. 앞머리는 이 정도 해주세요. 이 정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얘기해. 근데 예를 들면은 고객이 머리가 이 얼굴형이 길고 이마가 좁아. 근데 앞머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리가 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하라는 거죠. 고객님은 이마가 좁고 얼굴이 긴 편이시기 때문에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면 분명히 더 길어 보이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 드릴까요?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까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고객의 얘기는 한 30%는 듣고 내가 확실히 보고 판단한 다음에 다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통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레이어드 커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허시컷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되냐면 레시피 교육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량, 숱, 그리고 부위마다 다 달라요. 부위마다. 특히 여자분들은 현재 머리 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머리 쪽에 잔머리가 많고 사이드 쪽에 모량이 적다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많이 묶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잔머리가 많아지면서 숱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쪽을 층을 내버리면은 앞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가벼우십니다. 너무나. 근데 뒤에는 숱이 많아요. 그 밸런스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레시피적인 레이어드 커트를 배웠는데 왜 허시컷이 되느냐? 그러면 고객의 모발의 양이 위아래가 많이 다르다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위아래가 달라요. 왜? 밑에가 머리숱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웃라인의 두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웃라인의 두께.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층이 없잖아요. 거의 층이 없는 머리들은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께가 두껍겠죠. 왜? 모발이 많이 쌓이니까. 근데 많이 쌓이는 거를 층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라인의 두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얇아진다는 거죠.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현재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 아웃라인의 두께가 두꺼운 머리들은 층 없는 머리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아웃라인의 두께가 가벼운데 레이어드라도 아웃라인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른 첫 부위가 제일 짧아지기 쉽고 제일 층이 나기 쉬워요. 내가 자른 첫 부위가 제일 짧아지기 쉽고 제일 층이 나기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네이프 쪽에 모발량이 적어요. 이 사람을 네이프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돼. 근데 밑에서부터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층을 낸다? 이미 아웃라인의 두께를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밑에서부터 아웃라인 두께를 살려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각도를 들어서 층을 내버리면 아웃라인의 두께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뚜껑만 무거워져요. 뚜껑만 엄청 무거워집니다. 왜? 아웃라인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언더 부분입니다. 언더 부분. 땅과 가까운 부분. 이 지면과 가까운 부분이 숱이 적어서 아웃라인의 두께가 얇아지기 쉬운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층을 내면 위에는 숱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웃라인의 두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층을 내서 아웃라인의 두께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어드라도 예쁜 레이어드는 좀 우아한 레이어드가 있고요. 엄청 가벼운 레이어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손질하기 쉬운 레이어드는 조금 무게감 있는 레이어드예요. 아웃라인 자체가 층이 있더라도. 근데 엄청 가벼운 레이어드는 한없이 가벼워요. 이렇게 내가 자르진 않았는데, 내가 질감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베이스 컷에서 이미 가벼워진 머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들이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된다? 허쉬컷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커트 스타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보시면 아웃라인의 두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엄청 층이 많을 수도 있지만 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탈색 머리는 머리가 많이 끊어지면서 아웃라인의 두께가 얇아지죠. 자연적으로 질감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끊어지면서. 그러면 저런 분들을 이 밑에를 좀 무겁게 만들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냅다 일자로 잘라버려요. 그럼 무거워 보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무겁지는 않아요. 무거워 보일 뿐. 커트 자국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커트 자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윗부분의 층을 조금만 내면서 밑에를 아웃라인의 두께로 확보를 하면 밑에 아웃라인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리를 하고 나서 위쪽에서부터 작업해서 내려오면 아웃라인의 두께는 조금 두꺼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모양, 머리 숱에 따라서 그다음 모발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베이스 컷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섹션의 넓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뭐 3등분, 2등분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탑 부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들존, 네이프존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3등분에서 4등분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섹션을 항상 동일하게 뜨는 게 제일 문제예요. 섹션을 똑같이 뜬다는 거죠. 모든 손님한테. 근데 손님마다 섹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3등분, 4등분이 아니라 손님에 따라서 2섹션이 될 수도 있고요. 손님에 따라서 3섹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량, 네이프 존이 가지고 있는 모량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프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여자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많이 묶기 때문에 묶이는 그 아웃라인들이 다 잔머리가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잔머리가 있는 데부터 기준으로 이 라인으로 봐야 될지 그 위에서부터 봐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제비초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아웃라인의 기준 첫 번째를 여기로 둬야 될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데를 둬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점으로 줘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숱이 많은 지역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잔머리 라인들은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가 해야 된다? 정말 말 그대로 헤어 라인이 기준이 돼야 돼요. 헤어 라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어디까지? 귀 뒷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어 백포인트에서부터 옥시피탈까지. 그래서 실제로 가발과 사람 머리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이프의 폭을 얼마나 둬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고 가발에서만 하던 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이프는 사람 머리는 되게 두꺼워요.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준을 사람마다 어디가 다르냐고 판단을 했을 때 이어 백포인트에서부터 옥시피탈까지 나눠 보시고 그 안에서의 모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기준은 어디다? 이어 백포인트에서 옥시피탈까지. 옥시피탈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이 폭이 이 위에 있는 폭보다 숱이 많냐 적냐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 섹션으로 해서 체크하셔도 되겠죠. 위아래를 딱 구분 지어서 나눠봤을 때 밑에보다 위에가 머리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라인이 너무 무거워질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라인에 층을 내면서 가벼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베이스 커트를 자른 거예요. 베이스 커트. 저는 베이스 커트를 1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무조건. 빠르면 5분? 빠르면 조금 더 시간 투자하면 한 10분 정도? 왜냐하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반건조인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젖어 있는 머리를 빨리 자르고 빨리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풀로 젖어 있는 경우에는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머리 감고 나와서 작업을 한다면 타올 드라이를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분무로 해서 작업을 한다면 분무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발 끝, 그 다음에 뿌리 쪽 해서 빗질해서 약간 뚝뚝 떨어지지 않는 정도.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과도하게 많이 분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트를 한 상태고요. 질감 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같은 베이스 커트인데 작품이 다르게 나왔죠. 이건 어떻게 썼냐면 지금 선생님들 틴닝 한번 꺼내 보실까요? 틴닝.
선생님들 틴닝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틴닝을 정말 눈앞에서 봐야 돼요. 눈앞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틴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틴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틴닝이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산도 이제 굵기라는 게 있죠. 이 틴닝 사이에 굵기. 어떤 애는 이렇게 굵을 거고, 어떤 애는 이렇게 얇을 거고, 이렇게 생겼더라도 어떤 애는 굵은데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산을 이룬 애가 되게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틴닝의 간격, 틴닝의 빗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빗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살. 빛날이라고도 합니다. 빛날. 빗살, 빛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복날이라고 해요. 복날. 여기서 선생님들이 포인트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복날이 위치해 있는 데가 더 지저분하게 많이 잘려요. 복날이 있는 데가 더 지저분하게 많이 잘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복날이 있는 데가 지저분하게 좀 더 많이 잘리고 빛날이 있는 부분도 안 잘리는 건 아니에요. 잘리긴 잘려요. 잘리긴 잘리는데 소량으로 잘리고 오히려 복날이 있는 데가 과도하게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우리가 틴닝을 잡았을 때 틴닝에서도 역날과 정날이 있어요. 역날과 정날. 우리가 손잡이가 보통 선생님들이 대략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손잡이가 거의 일반 가위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반 가위처럼. 그죠? 그럼 이대로 그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 약지손 넣어가지고 그대로 잡아볼까요?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1번 가위질 하듯이. 그러면은 볼트 쪼우는 게 내 눈앞에 있죠. 볼트 쪼우는 게 내 눈앞에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볼트 쪼우는 게 내 눈앞에 있죠, 보통. 그죠? 요게 정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날 방향. 근데 이게 바깥으로 간다? 역날 방향입니다. 역날 방향. 근데 봉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정날로 잡았는데 봉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선생님 거? 거의 다 위에 있지 않나요?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위에 있죠. 복날이 위로 향해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복날이 위에 있으면 어디가 더 지저분하다? 윗면이 더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윗면이 더 많이 처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이 정날로 계속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면이 계속 지저분해집니다. 윗면. 그죠? 그러면 밑면은 덜 지저분해지고 윗면이 더 많이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질감이랑 모든 커트는 사각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각형. 위아래 좌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좌우. 이거는 베이스 커트에서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질감에서도 꼭 해당돼요. 그럼 우리는 왜 사각형을 이해해야 되냐면 사각형의 각목을 깎아서 부처럼 만들어야 돼요. 사각형의 각목을 깎아서 뾰족하게 만든다고 봐야 돼요. 질감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어디를 더 중점으로 깎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너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너 레이어. 내가 베이스 커트는 아까 이렇게 잘라놨는데 틴닝을 복날을 위로만 사용해서 다 자르니까 이렇게 돼요. 복날을 위로만 다 자르면 아까 그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는 덜 지저분하고 위에는 지저분해졌다는 거겠죠. 그럼 위에는 더 많이 잘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게 원리가 들어간다면 레이어가 먹히는 거예요. 레이어. 윗면이 짧고 밑면이 길어지는 거는 레이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아웃라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웃라인은 그대로. 왜? 밑면이 많이 잘리지 않았으니까. 아웃라인은 그대로지만 윗면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볼륨감이 올라가고 짧아 보이게 보이죠. 얘보다는 어때요? 얘가 훨씬 더 짧아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날로 쓰면 복날이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틴닝을 계속하면 볼륨의 위치도 바뀌고 내부 구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했냐? 복날을 아래로 두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는 덜 잘렸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의 위치가 어때요?
그림만 보더라도 볼륨의 위치가 달라요. 볼륨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역, 높이, 그죠? 얘는 높이가 어때요? 거의 아래로 다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속이 지저분하고 겉에 있는 머리들이 덜 지저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라인은 오히려 짧아져요. 아웃라인은 좀 더 질감이 많이 날아가고 속감이 많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토바이 타듯이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부분이 가벼워지고 아웃라인 자체가 변동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냥 따라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복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감이라는 것은 뭐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복날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질감 안 들어간 그냥 베이스 컷이에요. 베이스 커트. 베이스 커트인데 지금 얘가 지금 빛 반사돼서 되게 흐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진하면은 바로 아실 텐데 와 진짜 베이스 컷 대충 잘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베이스 컷이에요. 근데 질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좀 바뀌어요. 질감이 들어가면 좀 바뀌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레자를 사용한 건데 이런 아웃라인의 딱딱한 블런트 느낌을 레자를 써서 약간 부드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어 라인 쪽에서 내가 이 블런트로 사용할 수 없고 틴닝이 사용할 수 없고 슬라이싱이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 젖은 상태에서 조금 속감을 줘서 가볍게 만드는 것이 레자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레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긁어내는 커트를 많이 하죠, 보통. 근데 위에서 긁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 사진처럼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긁어내는 커트가 되면 이렇게 돼요. 속에서 많이 긁어내는 커트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구가 바뀔 뿐이지 색깔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레자는 한없이 가벼워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큐티클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이 레자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샤기한 느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피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커트들이 롱에서도 적용되고 어떤 커트에서도 다 적용돼요. 지금 제가 여자 머리만 좀 올려놨지만 남자 머리에서도 다 적용돼요. 특히 남자 머리 앞쪽에서 시스루 주고 싶을 때 시스루 같은 느낌, 특히 댄디컷 시스루 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지역은 저도 알아요. 왜? 저도 미용실에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틴닝도 써보고 슬라이시도 써보고 다 써봤겠죠. 그러면 남자 머리 중에서 어디가 제일 무게감이 많이 생기냐면 3자 이마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서 생겨요. 어디? 여기 관자놀이 쪽에서 사선으로 위로.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난 시스루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무게감을 어떻게 제거할지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 머리 3자 이마라면 가운데가 또 숱이 많아요. 여기는 비어 보이고 가운데는 숱이 많아. 그래서 보통은 남자들한테 어떤 스타일을 더 권하냐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길 원하기 때문에 에이지 펌이나 가르마 펌을 더 많이 권유하게 돼 있어요. 왜?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근데 시스루 댄디컷을 권했다가는 잘못하면 여기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컷이에요. 베이스 컷. 엄청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질감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딱딱한 선들을 풀어주면 얘네들끼리 붙어요. 붙는다기보다는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안착이 되면 블런트적인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질감에 조금 신기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베이스 컷 보세요. 베이스 컷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베이지 커트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라듀에이션 베이지 커트예요. 근데 질감을 넣으니까 이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질감에 의해서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스타일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감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질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짧은 머리들을 많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테크닉을 다 들어간 거예요. 레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구로 많이 사용한 거고 여기는 슬라이싱과 틴닝 위주로 사용한 거고 여기는 이제 또 슬라이싱 틴닝이지만 테크닉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구로 테크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트라는 것을 분석할 때 요거는 꼭 알아야 될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커트 분석할 때 꼭 알아야 될 레시피.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하게 해놨죠. 좀 있어 보이려고.
여기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밸런스를 잡기에는 십자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항상 두상에서 십자가를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 뒤, 좌우를 다 좀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의 얼굴에서의 십자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옆에서의 십자가, 백에서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 잡기 제일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십자가. 왜? 앞과 뒤의 밸런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위아래 밸런스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앞쪽이냐 뒤쪽이냐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나눴어요. 위아래 보셔야 되고 좌우 보셔야 되고 또 여기서도 위아래 보셔야 되고 여기서도 또 좌우를 봐야 돼요. 지금 봤을 때 이 커트 디자인의 밸런스가 좀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죠? 여기서 또 한 끗 차이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볼륨의 높이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디자인에서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면 안 이쁘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 머리 외에 여자 머리 쇼컷이나 여자 머리로 들어간다면 보브컷으로 들어간다면 앞쪽에 있는 길이랑 똑같거나 앞쪽에 있는 길이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예쁜 느낌의 밸런스가 나와요. 근데 앞쪽에 있는 느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다? 그때 돼서는 별로 안 예뻐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면 얘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안 이뻐요. 약간 에어리언 머리 돼요. 완전히. 그 옛날 디자인의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옛날 디자인의 아줌마 스타일은 상고의 볼륨 높이를 한없이 올려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골든 포인트부터 두상이 납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커트를 타이트하게 자르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생각하고 자르셔야 돼요. 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이트하게 잘랐어요? 펌을 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조건 볼륨의 높이는 더 올라가요. 1.5배에서 2배까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정도로 해서 잘랐는데 타이트하게. 여기서 파마를 건다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르시는 게 좀 더 예쁜 디자인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볼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펌에서도. 남자 머리도 똑같아요. 남자 머리 예를 들어서 리프컷이야. 세미 리프컷이라서 볼륨의 높이를 최대한 올려놨어. 근데 펌이 들어갔어. 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볼륨의 높이 올라간다 했죠. 그럼 우리가 예쁘게 세미 디프라 해가지고 예쁘게 각 잡고 여기서부터 볼륨의 높이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게 발생되냐면 밑에는 클리퍼를 하거나 가위를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덮는 부분에서의 이 경계선이 펌을 하게 되면은 얘가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여기 분명히 턱이 생겨 있을 거야. 뾰족하게. 요렇게 돼요.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 턱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컨케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컨케이브. 컨벡스라고 얘기합니다. 컨벡스. 이 뾰족한 점이 생기는 컨벡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컨벡스와 컨케이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컨벡스와 컨케이브. 그럼 컨벡스는 뭐다? 가운데가 뾰족해지는 거. 얘가 옆으로 가도 컨벡스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서도 컨벡스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거는 앞머리. 앞머리는 전부 다 컨케이브화가 되어 있어요. 왜? 가운데가 짧고 양쪽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느낌이 많죠. 근데 이거는 컨케이브가 와이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뾰족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가운데 길이가 짧은 원리로 성립이 되면 컨케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현재 우리는 앞머리 쪽은 뭐가 더 많다? 컨벡스보다 컨케이브가 더 많다. 특히 남자 머리도 여자 머리도. 그래서 우리가 자르는 디자인은 어떻게 보통 흘러가고 있다? 앞머리는 컨케이브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자를 거냐 안 자를 거냐는 펌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웃라인의 형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라인의 형태 아웃라인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라인의 두께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네이프의 폼 형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두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포인트 위치 볼륨의 위치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 전의 볼륨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오버 전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얼굴 주변의 디자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어떨 때 손님이 사진을 들고 왔을 때 무조건 우리 손님이 사진 들고 왔을 때 5분 이상 사진 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빨리 잘라야 되거든. 그럼 손님이 들고 온 사진을 몇 초 만에 판단하고 있는 거야. 1분도 안 걸리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10초 정도 보고 네 해드릴게요. 근데 하고 나왔어. 손님이 원하는 사진 느낌대로 나와 있어요? 절대 그 느낌으로 못 뽑아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만약에 사진을 들고 오면 사진을 태블릿에 띄워요. 사진을 태블릿에 띄우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진은, 손님이 들고 온 사진은 보통 앞모습 아니면 옆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 대한 비슷한 사진들을 검색해서 뒷모습까지 판단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뒷모습은 판단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자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상담을 통해서 뒤에 있는 라인을 어떻게 뽑아낼 건지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거 제일 첫 번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국에는 시간과 객단가 때문에. 커트비가 싸니까. 왜? 빨리 커트 쳐서 보내야 되는데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다음 커트 손님이 또 밀리게 되고 못 받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 객단가가 약하니까 상담도 줄어드는 거고 커트도 빨리 해야 되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각각의 프리랜서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가 측정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스스로 가격을. 선생님들마다 이제 가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유샵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내가 원장님한테 권해서 얘기를 끌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 원장님, 제가 이런 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싶은데 기본 커트는 베이스로 깔아두더라도 조금 더 높은 단가의 커트도 깔아주고 싶다, 메뉴로. 그러면은 선택사항이 고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고객은 어떤 걸 더 원하냐면 새로운 걸 더 원해요. 그러면 내가 객단가 높은 커트의 느낌으로 손님을 받으려면 커트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디자인 커트? 기본 커트? 손님이 느끼기에는 뭔지 알아요? 기본 커트랑 디자인 커트랑 뭐가 다른데요? 항상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제대로 못해. 그렇지 않아요? 기본 커트랑 디자인 커트랑 뭐가 다른데요? 맞죠? 보통 여기서 딜레마 빠져요. 그럼 기본 커트는요, 정리하는 거고요. 뭐 디자인 커트는 뭐 좀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손님이 들었을 때는 뭔가 합리적이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커트의 객단가를 올리면 자신만의 뭐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커트 이름을 붙여서 브랜딩화해서 가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기본 커트보다는 새로운 커트의 느낌을 또 원한다는 거죠. 새로운 커트. 실질적으로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냥 일반 커트밖에 없었어요. 일반 커트 끝. 근데 레이어드 커트 시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레이어드 커트는 어떻게? 또 한 1, 2천 원 비싸게 받아. 보통 다 미용실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커트는 일반 커트고 피치 커트라고 해서 메뉴를 넣었어요. 그냥 피치 커트란 내용을 넣고 거기에 이 커트에 대한 설명을 넣었어요. 이 커트는 어떤 커트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손님의 폭이 달라졌죠. 기본 커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본 커트를 그냥 메뉴로 계속 그냥 예약해서 와요. 근데 피치 커트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피치 커트만 계속 예약해요. 커트가 뭐가 다른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서는 질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질감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랜딩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기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커트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커트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려면 내가 커트 순서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고 베이스 커트의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베이스 커트에 20분을 쓰고 있나? 30분을 쓰고 있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감에 대해서는 내가 몇 분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국으로 교육을 돌아다녀 보면 대체적으로 베이스 커트에 20, 30분을 쓰고 질감 커트에 5분 정도밖에 안 써요. 10분 쓰면 많이 쓰는 거야. 구조가 막 옛날 베이직 느낌이에요. 구조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요. 베이스 커트는 10분 안에 끝내고 질감 커트에 30분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 커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든 디자인의 커트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두상과 모질, 모류 파악부터 하죠. 이거 언제 해요? 언제 할 수 있어? 분무할 때 할 수 있어요. 분무할 때. 분무하고 빗질하면서 네이프 한번 보고
앞머리 구조 한번 보고 머리숱 한번 체크하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분무하면서 하면. 그것도 언제 할 수 있어? 샴푸할 때 할 수 있죠. 샴푸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파악이 된다면 내가 젖은 상태로 머리를 감고 커트할 건지 아니면 건조된 상태에서 분무만 해서 커트할 건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가 빠르게 들어가요. 왜? 어차피 수정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수정해야 돼. 근데 완벽하게 절대 못 자르는데 자꾸 완벽을 추구해. 요만큼만 길이 달라도 한 번 더 자르려고 한다니까요. 딱 체크해가지고 좀 기네? 근데 그거 자르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왜? 말랐을 때 안 봤잖아요. 말랐을 때 안 봤다고. 근데 젖었을 때만 생각하고 자른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두상은 짝짝이에요. 머리숱도 짝짝이에요. 머리가 나는 위치, 시작점 있죠? 짝짝이에요. 짝짝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짝짝이의 느낌, 밸런스가 다른 애를 베이스죠.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얼굴 형태가 베이스예요. 그 근본적인 애가 이미 다른데 우리는 그걸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상 성형외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말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배웠던 베이지 커트로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상 성형 컷이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상품화가 되는 거야. 그냥 원랭스, 레이어, 그라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젖었을 때 똑같이 맞추면 안 되냐면 얘가 숱이 얼마나 생겨져 있고 부풀어 오르면서 볼륨이 얼마나 살지를 판단 안 하고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자 머리, 앞머리, 롱머리도 앞에서 분명히 똑같이 잘랐어. 근데 뒤로 오니까 다르네?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뒤에서 일자로 정확하게 잘랐어. 심의를 기울여서 막 30분 동안 잘랐어. 근데 앞으로 빼니까 또 다르네? 그건 뭐예요? 두상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이프에서 양쪽이 다르고요. 이 미들존에서도 양쪽이 다르고요. 템포럴존에서도 양쪽이 달라요. 그러면 뭐냐면 둘레의 법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둘레의 법칙. 예를 들면 여기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두상이 들어가 있다면 여긴 튀어나와 있고 여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더 앞으로 빨리 올까를 계산해봐요. 거리로 보면. 그죠? 그럼 빨리 오는 애가 뒤에서는 두상이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죠. 늦게 오는 애도 두상이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와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앞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뒤에서 표현을 중점으로 할 때는 뒤에서 표현을 좀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커트 들어가고 커트 드라이라는 게 또 사전에 들어가요. 이 커트 드라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냥 가볍게 드라이 해요. 사이드 2개, 백도 총 4개. 그냥 대충 드라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냐? 제대로 된 커트선을 드라이를 해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스타일링하는 드라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볼륨을 너무 살리게 돼요. 그러면 이 고객은 여기 볼륨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그냥 대충 드라이를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을 했을 때도 미용실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그러면 손님이 손질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손님이 느끼기에는 이 샵은 뭔가 커트가 다르네? 내가 손질하기 쉬워졌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한 다음에 질감과 수정 커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길이가 안 맞는 거는 여기서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커트로. 그 다음에 질감을 넣어서 볼륨감, 흐름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스타일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트 구조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같은 커트 스타일도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인스타에서 이런 머리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딱 얘기하자면 2가지로 자를 수가 있어요. 2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느낌의 하이레이어 느낌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반대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도 앞머리 자를 때 그냥 앞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랑 위로 들어서 자르는 거랑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각도를 들어서 자르면 층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거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다가 일자로 타이트하게 잘랐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거기다 질감까지 들어가요. 얘는 어떻게 되기 시작해? 지저분해지기 시작해. 뭔가 막 뜨고 튀어나온 것들이 많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감을 더 이상 못 넣게 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질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들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있는 느낌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원랭스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질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좀 더 짧아 보여요? 이게 좀 더 짧아 보이죠? 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같은 라인의 길이에요, 분명히. 근데 질감을 치니까 짧아 보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이트하게 자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짧아지게 보일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게 표현이 된다. 더 위에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자르시면 안 되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조금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대고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빈반대고 잘라요. 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의 신체 일부도 다 완벽하지 못하고 누구도 두상도 그렇고 모든 만물은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 손으로 잘라낸다? 이 커트조차도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내가 똑같이 한 발자국, 한 각도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자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거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같은 각도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빨리 자르려면 결국에는 빗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웃라인은 1분 안에 끝냅니다. 아웃라인은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뭐 더 할 게 없잖아. 뭐 할 거예요? 아웃라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뭐예요? 롱머리에서. 일자 스퀘어 라인 아니면 U라인 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짧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스퀘어거나 트라이앵글이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총 아웃라인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아웃라인은 세 개밖에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단발인데 후대각이냐, 뒤에는 단발이고 앞에가 후대각이냐, 아니면 앞에가 전대각이고 뒤에가 후대각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웃라인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백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백에서의 층을 냈을 때 아웃라인이 또 있겠죠. 층을 냈을 때 아웃라인. 그럼 층을 냈을 때 아웃라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콘케이브 아니면 라운드잖아. 콘케이브 아니면 라운드예요. 지금 현재 모든 디자인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 말로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자, 아웃라인이 우리가 여자 롱머리라고 봤을 때 U라인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죠? 그럼 층을 이 U라인에 맞춰서 라운드로 만들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각도를 좀 바꿔서 A라인으로 만들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층을 A라인으로 내는 것들이 뭐다? 뭐 어떤 커트가 있겠어요? 허시컷이 있겠죠. 허시컷은 무조건 A라인으로 떨어져요. 볼륨의 높이가 높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레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로 뽑아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라운드. 결국에는 층도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층도 두 개밖에 없어요. 층은 두 개밖에 없고 아웃라인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앞머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콘케이브밖에 없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커트가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하고 스케치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빨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심오한 커트들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보다 커트는 쉽고 빠른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해석하기도 어렵고 내가 따라하기도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작품은 이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어이가 없어요. 베이스 커트 별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이 되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모델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런 단발에서 이런 커트, 가벼운 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베이직화 시켜서 꼼꼼하게 자르느냐, 아니면 빨리 자르느냐. 그래서 베이스 커트를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커트 구조의 도해도예요. 선생님들이 도해도에 대해서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딱 한 개만 얘기하면 딱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영상 찍어서 가잖아요. 그죠? 영상 찍어서 똑같이 따라 못 잘라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어떤 걸로 공부해서 똑같이 따라 자를 수 있냐면 도해도를 통해서 똑같이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커트할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인테리어 업자 따라다니면서 이 인테리어를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영상 찍어서 간다라도 절대 못 따라해요. 그럼 뭘 해야 돼? 설계 도면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설계 도면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해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단발, 보부 단발 같은 느낌이에요. 보부 단발 커트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 대한 구조는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도해도를 볼 때는 우리가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네이프, 첫 번째 네이프, 그 다음에 미들존, 그 다음에 탑존,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앞에서는 이제 사이드, 프론트존, 탑존 체크하시는 것이 조금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그라냐, 레이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라예요, 레이어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모든 커트 구조는 그라냐, 레이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라냐, 레이어냐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그란데가 문제지. 얼마나 낮은 볼륨이야. 얼마나 높은 볼륨에 따라서 하이 그라가 될 수도 있고, 미들 그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이어는 얼마나 층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임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하이 레이어, 로우 레이어, 미디엄 레이어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딱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레이어, 세임 레이어 아시죠? 위아래 길이가 똑같은 거. 그죠? 이미 층이 있다는 거죠. 덮어주는 애가 없어요. 덮어주는 애가 없다고. 이미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 레이어로 간다면 위가 한참 짧고 아래로 갈수록 긴 것이 하이 레이어가 끝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럼 하이 그라는 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이 그라는 레이어와 그라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 그라. 층도 있고요. 덮어주는 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대5로 따지면 층이 한 7대7 정도 되고 덮어주는 애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하이그라는 볼륨의 높이가 올리기가 쉽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남자 커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이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머리에서 세임 레이어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미들그라나 로우그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이그라보다 좀 꺾으면 좀 더 무거운 느낌이고 로우그라는 왜 표현을 안 하냐면 원랭스를 들어서 체크하면 로우그라예요. 엄청 길어요. 엄청. 우리가 이따 잘라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두 상에 따라서 하이 레이어인지 레이어인지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두 상에서 90도를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프면 네이프에서 네이프 각도를 체크해서 90도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임 레이어인지 하이 그란지 로우 그란지 체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상에서 90도를 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죠. 스퀘어 레이어처럼. 어디서? 네이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커트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미들존에서도 미들존에 맞춰서 내가 들었을 때 세임 레이어인지 하이 그란지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갈수록 또 볼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또 체크할 때 얘를 세임 레이어 기준으로 항상 보면 쉬워요. 세임 레이어 기준으로 보고 항상 들었을 때 여기서 세임 레이어보다 위에가 기냐 아니면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기냐로 체크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거우면 내가 이거 딱 체크했어요. 하이 그라네? 무거워.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 윗면이 뾰족한 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럼 가벼워지겠죠. 커트는 심플하다는 거죠. 무거우면 가볍게 만들면 돼. 근데 그 가벼움을 층을 내서 만들 건지 질감을 내서 만들 건지 아니면 둘 다 써서 만들 건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 앞뒤로 나눠요. 귀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눠요. 됐죠? 귀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누고 자, 앞쪽에서 90도로 들어볼게요. 자, 앞쪽에서 90도로 들었을 때 same layer는 알겠어. 위아래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라이어 레이어예요. 그라이어 레이어예요. 앞모습. 90도 든 거. 어떤 거야? 그렇지. 그라예요. 왜?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건 그라일 수밖에 없죠. 딱 원리로 들어가면은 밑에가 짧고 위가 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템포럴 존에서 만들어 볼까요? 자, 템포럴 존에서 두 상에서 90도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다? same layer.
항상 same 레이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했죠. 이거는 뭘까요? 그렇지. 그라예요. 그라. 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라예요. 그라. 밑에가 짧고 위가 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형을 내가 보는 곳에서만 해석하면 돼. 내가 앞에서 들어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라네? 이건 그란 거야. 그리고 떨어뜨려서 보면 알겠죠. 무겁냐 안 무겁냐. 자, 무거운 데를 항상 이렇게 두상에서 90도로 들어서 체크하면 무조건 그라가 나와 있다. 무거운 데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데이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들어보면 무겁네? 잘라내면 가볍네. 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각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베이직에서 많이 배웠던 건데 자연 시술각이라는 것이 있고 뭐 일반 시술각, 두상 시술각이라고도 해요. 두상. 그럼 얘는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두상에서 90도를 계속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진 부위에서 90도를 계속 찾는 게 두상 시술각. 일반 시술각은 여기 포함되는 거고 자연 시술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면에서 0도, 90도, 180도 찾는 거예요. 지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서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는 90도다. 여기는 135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 45도라고 표현해요. 그냥 45도로 다 끝내요. 그 다음에 아래로 45도. 0. 그래서 제가 이해할 거는 0, 45, 9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들면은 180도죠. 그래서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베이스 커트는 이거 기준으로 좀 많이 해요. 이 기준으로. 근데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이 기준도 적용이 되겠죠. 어떨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오버존 자를 때 층을 내거나 자연스럽게 만들 때 두상 시술각은 항상 여기서 적용시켜요. 프론트존에서. 무조건. 왜? 그냥 이 각도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45도가 틀린 각도가 나올 수도 있고 손님마다 두상에 튀어나온 구역이 달라요. 달라요. 누구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누구는 여기가 찌그러져 있고요. 누구는 급격하게 막 휘어져 있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선생님도 두상 한번 만져보세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우리가 보면서 작업을 하지만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잘 못해. 고객을 항상 남을 들여다보지. 그래서 자기 머리 만져보고 구렛나루 위치, 심지어는 제가 판단한 건 뭔지 알아요? 귀 위치도 달라요. 귀 위치도 진짜 미묘하게 달라.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위아래 좌우라고 했죠. 위아래 좌우. 그럼 제가 이 귀 위치 얘기한 거는 위아래죠. 위아래가 다르다 했죠. 근데 좌우로 가볼까요? 구렛나루 난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귀도 내가 똑바로 서 있지만 약간 미리 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있게 맞추기가 힘든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틀어져 있어요, 두상이. 짝짝이야. 눈도 짝짝이고 눈썹도 짝짝이로 나고요. 반으로 나누면 다 짝짝이에요. 그죠? 광대 위치도 짝짝이고 턱의 위치도 짝짝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짝짝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성형으로 예쁘게 똑같이 만들면 짝짝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뭐다? 모발은 성형이 안 된다. 모발이 난 위치는 성형이 안 된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발 숱은 성형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커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질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질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형과 삼각형, 원, 요 세 개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라인도 이 세 개로 끝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층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A라인이냐, 라운드냐. 층을 일자로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감의 이 스케치법을 하고 나면 질감이 표현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블런트는 당연히 딱딱하게 되고요. 블런트로 45도 커트 할 수 있겠죠. 첩컷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포인트나 75도 포인트 커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블런트로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표현할 수 있냐. 틴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꾸 흔적을 남긴다. 자꾸 흔적을 남기는 것이 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적을 남기고 또 안에 내부 구조는 또 무거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만 틴닝 계속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빵빵해지죠. 모량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슬라이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안을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내가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안에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밑에 아래는 블런트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테슬 컷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테슬 컷. 그쵸? 이런 느낌이죠. 테슬 컷은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은 어디서 나와요? 앞머리나 윗부분에서 흐름을 줄 때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은. 근데 또 이런 느낌은 아까 우리 롱머리에서 봤죠. 전체 아웃라인이 이런 느낌이죠. 끝이 뾰족하다는 거죠. 얘는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살리면서 작업을 들어가는 슬라이싱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질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점이 많은 거랑 점이 좀 큰 걸 보게 되면 어떤 게 좀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 당연히 점이 적은 게 좀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윤기가 안 나고 매트해 보이죠. 틴닝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틴닝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틴닝에 또 프로테이지가 있죠. 10%, 20%, 30%, 40%, 50%가 있어요. 틴닝이 10%짜리를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틴닝이 10%짜리로 많이 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틴닝에 30%, 40%짜리로 치면 이렇게 돼요. 공간이 날아가는 게 다르다고요. 공간이.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지저분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원랭스는 선이 많아요. 한 군데 몰려있고 선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기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우리 곱슬머리는 어때요? 빛을 반사해서 보내고 이 윤기가 안 나는 부위가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슬은 저렇게 표현되고 직모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술한 사람이 가로로만 자르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머리. 그리고 세로로 자르면 축소되게 보여요. 축소되게. 뭔가 길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이미 넙대대한 사람을 가로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넙대대하게 내가 표현시켜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미 얼굴이 긴 사람이야. 근데 세로로 표현해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는 완전히 길게 만들어 줄게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의 성향으로 보완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질감도 똑같아요. 질감도.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점으로 표현해요. 질감, 층 다 점이에요. 원랭스는 점이 한 군데 몰려 있죠. 똑같은 길이에.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하다. 근데 그라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이 부위, 층이 나는 부위에서부터는 지저분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선.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감싸줄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감싸줄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층이 계속 나죠. 그죠? 거기에다가 질감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레이어드 했던 사람 웨이브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웨이브 넣을 수밖에 없어. 거기다 제품도 발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틴닝 사용할 때 실패하는 원인. 내가 잡은 패널에 텐션을 너무 많이 줄 경우. 그 다음에 뿌리를 자르지 못하고 끝만 자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DE만 자꾸 수술 치는 거죠. CD 들어가기 무섭고 AB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자꾸 DE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모량은 가득한데 끝만 가벼운 거지. 그렇게 됐을 때 밸런스 실패. 그 다음에 틈이 너무 많이 큰 건 뭐냐면 슬라이싱을 너무 과도하게 빵꾸로 많이 냈을 때. 그럼 얘네들이 머리카락이라, 남아있는 머리카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내 말을 들을까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날라다녀요. 풀풀 날라다녀. 푸석푸석하니.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너무 틈을 많이 주면은 또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패널이 5가지가 나오는데 A 지역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가로의 날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뿌리 쪽을 틴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거밖에 안 배웠어. 자꾸 이렇게 뿌리를 치는 거야. 그럼 이 가로 패널이 넓죠. 그럼 이 다 지저분해져요. 그럼 손님이 만졌을 때 어떻게 돼요? 까실까실해. 그래서 손님이 틴닝 트라우마 생겨요. 저 질감 안 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이걸로 뿌리 쪽 다 한 바퀴 돌아서 치잖아요. 세임 레이어잖아. 그럼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삭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실까실한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3개월 지나봐요. 난리가 나요. 고순도치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치면 실패. 그 다음에 빗살의 비율이 큰 틴닝. 예를 들면 빗살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내 틴닝이 몇 프로 나가는지를 알고 잘라야지. 내 틴닝이 10%짜리인지 20%짜리인지 30%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에 잡히면 틴닝이나 해가지고 막 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율도 모른 채로 내가 막 걷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뿌리 쪽은 특히나 25% 이상 되는 틴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지저분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틴닝을 크게 벌려서 사용했을 때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틴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요? 틴닝 가위질에 대해서? 일반 가위질, 블런트 가위질은 제대로 배웠지만 틴닝 가위질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번 가위질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있게 친다고. 근데 힘있게 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모발은 무조건 지저분해진다. 무조건.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텐션을 주고 잘랐을 때 왜 안 되냐면 베이스 커트도 똑같아요. 이거는 베이스 커트, 틴닝 질감할 때 표현되는 건데 우리 모발을 당기잖아요. 당기면 모발에 이 두피 근육이 있어요. 두피 근육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피 근육이 딸려 올라와요. 딸려 올라와. 거기서 우리가 탁 자른다? 어떤 효과냐면 고무줄 당기고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고무줄 당기고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지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어. 내가 텐션을 주고 잘랐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텐션. 자, B 위치인데요. B의 위치는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볼륨을 이제 만드는 곳이에요. 볼륨을 만들 곳. A는 볼륨을 축소시키는 곳이라고 하면은 B는 이제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B 위치에서는 뭐가 위험하냐면 복날이 위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날이 위로 가면 안 된다. B 위치에서. 왜? 볼륨을 살려야 되는데 복날이 당연히 아래로 가서 속을 걷어내야 윗면이 많이 모량이 쌓이지 않나요? 근데 윗면을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달라붙어 버리죠.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널의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표면이 푸석거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날이 위로 갔을 때 항상 표면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표면을 가려주는 부위가 있다면 거기는 복날을 위로 사용해도 되겠다. 맞나요? 표면이 가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 밑에 부분은 복날을 위로 사용해도 되겠죠. 가려지니까. 내가 복날을 위로 사용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쪽은, 네이프 쪽. 그랬을 때 복날을 위로 사용해도 된다는 원리는 뭐다? 덮어주는 애가 있을 때 적용된다는 거죠. 덮어주는 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모발이 움직임이 없을 때는 CDE만 자꾸 잘라서 그래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목이라는 게 있고요. 이 강목을 휘어지게 만들려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야 휘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휘어져라 휘어져라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휘어져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나 틴닝 사용할 때도 그런데요. 같은 부위를 또 자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베이직 어떻게 배웠어요? 슬라이스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반 버리고 반 가지고 와서 또 섹션 잡아서 가이드 보고 자르죠.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금 틴닝을 했는데 이 틴닝 한 거를 또 가지고 와서 또 자르고 있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몰 돼요. 함몰.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틴닝이나 질감만큼은 내 전 패널을 버려야 돼요. 전 패널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질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쳤죠? 근데 또 베이스를 잡았던 거 또 잡아서 또 치고 있는 거야. 습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블런트 포인트 슬라이싱을 표현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슬라이싱이 좀 더 깊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기 쉽겠죠. 그죠? 자, 슬라이싱의 특징은 뭐냐면 볼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구멍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겹쳐지게 만드는 특징. 그 다음에 흐름을 만들기 좋아요. 슬라이싱은. 틴닝으로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슬라이싱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공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모발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빈 공간. 근데 틴닝은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아있어. 자꾸 흐릿하게. 그렇기 때문에 틴닝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대신에 틴닝의 장점은 뭐다? 남기는 게 또 장점이야.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틴닝을 사용할 건지 슬라이싱을 사용할 건지는 내가 어떤 디자인을 뽑아내고 내가 어떤 스케치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틴닝을 쓰면 안 되는 지역에서 슬라이싱을 쓰고 있고 슬라이싱을 쓰면 안 되는 지역에서 틴닝을 쓰니까 이 디자인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드라이만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비드라이를 사용했을 때는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을 사용했을 때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빗으로 표현하면 그 빗 모양대로 다 뭉쳐져 있어요. 다발감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발감. 뭉쳐져 있는 것. 그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간을 다 냈죠. 근데 제가 이 머리에서는 좀 넓은 빗살을 썼어요. 넓은 빗살 써서 이렇게 쫙 빗질을 하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조금 얇은 빗살을 써가지고 빗질 하잖아요. 그럼 얇은 빗살 모양대로 표현이 돼요. 그게 슬라이싱의 특징. 근데 틴닝은 얇은 빗살은 표현되지만 넓은 빗살 표현은 안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뭐가 남아있으니까 공간이 뭐가 없어져야 돼. 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자꾸 뭐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넓은 느낌의 표현은 부적합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남자 머리 시스루 커트의 앞머리. 가벼워야 되죠. 그죠? 거기는 슬라이싱을 써야겠어요? 틴닝을 써야겠어요? 시스루 느낌이잖아. 시스루 느낌. 그죠? 제가 얘기했죠? 슬라이싱은 공간을 날려버리는 거. 틴닝은 흔적은 남겨요. 그럼 남자 머리 시스루 댄디컷이야. 앞머리가 가벼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커튼처럼. 그렇지. 틴닝을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스루 커트 느낌인데 저런 구멍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함몰된다 했죠? 근데 틴닝을 쓰게 되면 볼륨도 살고 시스루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틴닝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가 문제인데 틴닝을 이렇게 들어서 쓰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낮춰서 그냥 이대로 계속 틴닝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을 얼마나 어떻게 날리냐를 우리는 알고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커터만 사용했을 경우에 끝에 포인트 커터, D포인트만 들어갔어요. 장가위로. 내부는 건들지 않고 D포인트만 썼을 때는 이 아웃라인의 느낌이 아까랑 다르죠. 다발감이 좀 촘촘한 느낌이고 안쪽은 한없이 무겁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CD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AB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뿌리와 뿌리 볼륨을 살릴 만한 지역. 근데 CD 지역은 볼륨과 흐름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 지역. CD 지역입니다. B를 넘어서서 CD 지역. 그래서 이 CD 지역에서 볼륨을 주고 싶으면 그라로 넣으면 되고요. 플랫하게 만들고 싶으면 레이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나 이도 저도 모르겠다. 스퀘어로 넣으면 돼요.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 점선은 질감이라 보시면 되고, 그냥 실선은 베이스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커트 안에 또 다른 베이스 질감 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해도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내부와 외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건데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끝이 가벼워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윤기가 사라지는 것이 틴닝의 특징. 포인트 커트는 끝이 뾰족한 게 특징. 단차가 생기면서 지저분해질 가능성은 아웃라인에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틴닝이냐 포인트 커트냐. 그 다음에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끝으로 갈수록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질감을 제거해버리면은 끝쪽은 살아있기 때문에 윤기가 오히려 좀 더 많은 애는 얘가 윤기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엔드 쪽. 자, 엔드 쪽은 레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레저라고 표현을 했지만 슬라이싱으로도 가능하고요. 틴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도려내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질감을 어떻게 넣었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자르면 내가 손님이 손질을 하더라도 그 방향대로 흘러가요. 그게 이제 손질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던 거 이제는 이해되시죠? 복날을 어디로 해야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한 거를 실습에서 무조건 적용해서 얘기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틴닝으로 사용했을 때 20%, 35%, 50%예요. 자,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20%라도 틴닝이 가지고 있는 빗살의 모양이 다르면 표현도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틴닝 중에 되게 촘촘한 틴닝 있죠. 이 정도로 막 촘촘한 틴닝 있죠. 이런 틴닝인데 예를 들어서 20%예요.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의 색깔을 표현하겠죠. 그죠? 근데 넓은데 20%도 있어요. 아까보다 빗살이 느낌이 넓고 굵고 이런데 20%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촘촘한 느낌의 색깔을 못 내요. 절대로 못 내. 공간이 넓잖아. 그죠? 그럼 얘로 시스루 하면 돼요? 안 돼요? 난리가 나겠죠. 더 촘촘한 느낌으로 해야 시스루 느낌이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넓은 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빵빵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멍이 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넓은 만큼의 양이 잘리는 거예요. 이 빗살의 모양이 넓은 만큼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잘리겠죠. 근데 촘촘한 거는 덜 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좀 더 촘촘한 걸 쓰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공간을 날리고 싶어, 공간을 없애고 축소시키고 싶어, 넓은 틴닝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A와 E 지역까지 A, B, C, D, E. 그 다음에 3등분으로 했을 때는 남자 머리 할 때 짧은 머리에서는 루트 이너 라인, 라인을 엔드라고도 합니다. 엔드. 그렇기 때문에 요 5가지나 3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뿌리, 그 다음에 이너, 그 다음에 엔드까지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하고 뒤에는 이제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나올 건데, 요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베이스 커트는 정해져 있고요. 내부를 구조를 컨트롤을 해서 내부는 따로 도해도가 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이프는 볼륨을 살릴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보통은 뚱뚱해지기 쉽기 때문에. 플랫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원랭스로 잘랐지만 내부에서는 네이프는 레이어로 가서 플랫하게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 두상이 찌그러지고 볼륨을 살리고 싶은 지역부터는 그라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납작하다면. 그러면 내부를 세임 레이어로 넣어서 명암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와 외부의 구조를 컨트롤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뿌리부터 자르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뿌리는 절대 틴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그냥 쉽게 생각하면 헤어라인, 그 다음에 가마 있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 노출되기 쉬운 부분은 뿌리부터 틴닝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베이스 커트 하고, 그 다음에 틴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제가 겪는 느낌은 뭐냐면, 이론은 너무 재미없어.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실습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 이제는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작품은 베이스 커트를 좀 빨리 해서 적용해서 만드는 작품으로 갈 건데, 지금 이 작품 하면서도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질감 테크닉에서도 쓸 거예요. 분명히 이 테크닉을 쓰면서 질감 테크닉임에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할 거고, 지금 선생님들 가발 분무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서 빗질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면서 한 5분 정도 약간 휴식 시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은 제 교육은 다른 교육이랑 좀 다른 게 풀로 녹화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연할 때는 선생님들이 좀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시연할 때 보면은 카메라를 가리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